내가 언제부터 그 집 식탁에서 사라졌을까요? 생일상 한번 차려주겠다는 말에 그냥 이번엔 오지 마라는 대답이 돌아왔을 땐 그 말보다도 망설임 없는 그 어조가 더 아팠습니다. 사돈네는 부르고 친구들은 초대하고 정작 친정엄마인 저는 초대받지 못했지요. 사랑을 주는 일엔 익숙했지만 그 사랑이 돌아오지 않을 때, 그 자리를 잃어버렸을 때 나는 처음으로 말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건 한 엄마가 자신의 자리를 되찾기까지의 아주 조용하고 서러운 여정입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이었다. 하루 종일 장보러 다닐 생각에 밤새 끓여둔 미역국을 한 번 더 데워본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냄비 앞에서 나는 나도 모르게 국자를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내 손으로 끓인 미역국 냄새 낯설지가 않았다. 딸내미가 어릴 때 생일마다 꼭 해주던 그 국. 남편 살아있을 땐 술안주 삼아 말없이도 먹던 그 국. 나를 엄마로, 아내로, 누구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던 그런 냄새였다. 다 익은 떡을 꺼내 손바닥 위에 얹어보았다. 찰지고 하얀 가래떡이 김을 내며 부드럽게 퍼졌다. 이걸 싸들고 서울 가려고 했다. 큰딸 미정이 생일날 자식 낳고 바빠도 엄마가 정성껏 떡 한 말 해들고 간다면 얼마나 기특해할까? 그 생각 하나로 떡을 젓고 미역국을 끓였다. 그런데 전화는 생각보다 짧았다. 미정아, 이번 주 토요일이지? 엄마가 떡이랑 미역국 해가려고 하는데 내 말에 딸이 살짝 뜸을 들였다. 그 찰나의 침묵, 오래전 남편 장례식장에서 아무 말 없이 검은 수건을 접어 넣던 손짓처럼 내게 서늘하게 다가왔다. 엄마, 그냥 이번엔 안 와도 돼. 그 말을 들은 순간 내 손에서 국자가 툭 하고 떨어질 뻔했다. 그냥 이번엔 안 와도 돼. 그 말이 뭐라고? 단 한 문장이 뭐라고 그렇게 가슴이 덜컥 내려앉던지. 이번엔 다들 차려입고 오고 좀 격식 있는 자리라 엄마 몸도 좀 불편하시잖아. 그냥 편하게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딸이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아마 그 말이 배려였을 것이다. 서운함을 감추려는 나름의 배려. 그런데 그 배려라는 게 왜 이렇게 사람을 철렁이게 만드는 걸까? 그래, 알았다. 그럼 끝내 내가 가면 불편하단 말이냐는 말을 하지 못했다. 그 말을 뱉는 순간 딸이 당황할까봐, 또 전화기 너머에서 어색하게 웃을까봐. 그렇게 나는 입을 닫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국은 더 끓이지 않았다. 불을 껐고 떡은 랩으로 싸서 냉동고에 넣었다. 그것도 애써 조심스럽게, 마치 뭐라도 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그날 저녁 나는 말없이 반찬 몇 가지만 꺼내 혼자 밥을 먹었다. 며칠이 지나고 딸의 생일이었다. 아무 연락도 없었다. 문자 하나, 톡 하나 없이 조용했다. 내가 먼저 해볼까 하다가도 이미 이번엔 오지 말라고 한 입을 뒤집는 건 더 비참할까 봐 참았다. 그렇게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며 하루를 보냈고 밤이 되자 카카오톡 알림이 떴다. 딸 미정이의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다. 사진 속엔 예쁘게 꾸민 딸과 사위, 사돈네 어른들과 친구들이 옹기종기 모여 웃고 있었다. 고급 레스토랑 같은 배경. 와인잔도 보이고 테이블마다 촛불도 켜져 있었다. 그 자리에 나는 없었다. 딸의 생일인데 엄마인 나는 없었다. 그 자리는 내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었다. 가슴이 싸하게 저렸다. 친구들은 초대하고 사돈네도 부르면서 친정 엄마는 왜 안 되는 걸까? 엄마는 초대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괜찮은 척했는데 괜찮지 않았다. 내가 평생 장사하며 키운 딸이었다.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이 생선 비린내에 절어가며 벌어온 돈으로 학교 보내고 결혼식 치르고 첫 월세도 보태줬다. 그런데 이제 나는 어디에도 불리워지지 않는 사람, 불러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가족 모임에도 생일 자리에도 그냥 이번엔 안 와도 돼. 그 말 속에 담긴 거절은 날카로웠고 잔인했다. 나는 이제 우리 딸의 삶에서 지워져도 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또 하나의 생일이 지나갔다. 미역국은 다시 끓이지 않았다. 떡도 냉동실에 그대로 남겨뒀다. 대청마루에 먼지가 소복이 쌓이도록 쳐다보지 않던 장독대 아래를 정리하기 시작한 건 그 다음 주 월요일이었다. 나도 모르게 몸을 움직이고 싶었다. 그래야 마음이 덜 아플 것 같아서. 떡을 담았던 그릇들을 닦아내다 말고 수세미를 손에서 내려놓았다. 빈 그릇들. 어디에도 가지 못한 음식들. 그리고 그걸 만들던 내 두 손. 주물럭거리던 손이 자꾸만 떨렸다. 멍하니 그릇을 들여다보다가 끝내 거기 앉아 울고 말았다. 소리도 못 내고 그릇 덮개에 얼굴을 묻은 채 흐느껴 울었다. 왜 이래야 되나, 내가 뭐를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울면 이 집도 조용하다. 혼잣말을 해도 대답해줄 사람 없고 무릎이 시큰거려도 무릎 걱정해줄 사람 없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지내니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다. 내가 나를 불러주면 안 되나 그래. 누가 불러주지 않는다고 서러워만 할 일이 아니다. 내가 내 생일을 챙기고 내가 떡국을 끓이고 내가 나를 안아주면 되는 거 아닌가? 마음을 다잡고 시장에 갔다. 일하던 가게 사람들은 내가 장사 그만둔 지도 오래됐는데 여전히 내 이름을 기억했다.
정 여사, 오랜만이야. 떡 하러 나왔어? 그냥 집에서 혼자 먹으려고요. 그래도 혼자라고 대충 먹지 말고 고기도 좀 넣어. 알았지? 그 말에 괜히 눈시울이 붉어졌다. 누가 뭐래도 시장은 내 집이었다. 딸이 부르지 않아도 사돈이 나를 식탁에서 뺀다 해도 여기 사람들은 날 알아봤다. 그게 어찌나 고맙던지. 그날 장을 봐서 집에 와서는 정성스레 떡국을 끓였다. 대파도 아끼지 않고 송송 썰고 소고기는 기름기 적은 양지로 준비했다. 달걀지단을 곱게 붙여 위에 얹고 김도 살살 뿌려서 내 마음이 담긴 한 그릇을 완성했다. 식탁 위에는 접시 하나, 그릇 하나. 고작 나 하나 먹는 자리지만 나는 그 자리 앞에서 조용히 두 손을 모았다. 정순자야, 생일 축하한다. 수고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엄마로, 장사꾼으로, 사람으로 너 참 잘했다. 누군가 해주지 않으니 내가 나에게 해주는 말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를 축하하며 떡국 한 숟갈을 입에 넣는 순간 왜인지 또 울컥하고 말았다. 괜찮다고 말하면 꼭 눈물이 먼저 나온다. 그날 나는 떡국을 절반도 못 먹고 젓가락을 놓았다. 행여나 이 눈물이 국물에 떨어질까 식탁을 떠났다. 딸은 연락이 없었다. 내 생일도, 내가 밥 먹는 것도, 내가 눈물 삼키는 것도 다 모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이제 그게 조금 덜 서러워지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오늘 나를 챙겨준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으니까. 그날 이후 며칠은 아무 일 없는 듯 조용히 지나갔다. 전화도 없고 톡도 없고 내가 먼저 연락하면 부담스러워할까 싶어 참았다. 미정이도 준호도 막내 연희도 셋 다 바쁘게 사는 건 안다. 그래도 가끔은 엄마 안부 한마디쯤 해줄 수는 있는 거잖나. 냉장고 안에 한가득 쌓아둔 김치며 반찬들. 이젠 조금씩 버려야 할 것들이 생겼다. 애들 올 때 먹이려고 아껴뒀던 소갈비찜도 이제는 냄새가 시큼해져서 어쩔 수 없이 버렸다. 봉지 안에서 까맣게 눌어붙은 갈비를 보며 내 마음도 함께 눅눅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 연희에게서 전화가 왔다. 한참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에 나는 괜히 들뜬 목소리가 됐다. 연희야, 웬일이냐? 요즘 바쁘다며.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애들 데리고 시댁 갈 일이 있어서 그런데 금요일 밤에 애기 둘만 좀 봐줄 수 있어? 내가 대답도 하기 전에 딸의 목소리는 이미 당연히 가능하죠. 엄마의 뉘앙스를 품고 있었다. 나는 순간 망설였다. 허리도 아프고 요즘 다리가 자주 붓는데 애기 둘을 밤새 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 데리고 와라. 그 말에 연희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전화를 끊었다. 예전엔 엄마 정말 고마워. 엄마 없으면 어떡하나 몰라. 이랬던 애였는데 이젠 그저 편한 보모, 급할 때 맡길 사람쯤으로 생각하는 거겠지. 금요일 저녁 딸은 두 아이를 데리고 와서 현관문 앞에서 빠르게 설명을 했다. 지호는 밤중에 가끔 일어나서 보채는데 물만 주면 돼. 하윤이는 아직 기저귀 차니까 확인 잘 해주시고. 아, 밥은 도시락으로 다 싸왔어. 따뜻하게 데워서 먹이면 돼. 나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현관으로 들어섰고 연희는 뒤도 안 돌아보고 차에 올라탔다. 현관문을 닫고 아이들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 동안 마음이 좀 이상했다. 이 집이 내 집인데 왜 이렇게 낯설지. 딸이 다녀간 자리는 냄새만 남았다. 어정쩡한 향수 냄새, 새로 산 외투에서 나는 풀 냄새, 그 안에 엄마라는 냄새는 없었다. 밤새도록 지호는 3번을 깼다. 하윤이는 자꾸만 기저귀를 벗고 돌아다녔고 나는 그 작은 발을 쫓느라 무릎이 퉁퉁 부었다. 그래도 나는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다. 딸이 나를 찾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애써 웃었다. 다음 날 아침 연희가 들어오며 말했다. 어우,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아휴, 우리 엄마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 말에 나는 괜히 어깨를 폈다. 애들은 착하더라. 잘 자고 잘 놀아. 그러니까요. 엄마가 보니까 애들이 더 좋아하잖아. 아, 그런데 엄마 지금은 좀 급해서 그런데 점심은 다음에 꼭 사드릴게요. 그 말을 끝으로 연희는 애들 옷만 챙겨 입히고 후다닥 나가버렸다. 내가 문까지 나가 배웅하자 차창 너머로 손을 흔들며 말했다. 엄마 사랑해요. 그 말이 고맙긴 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차가운 말처럼 들렸다. 차창은 닫혀 있었고 그 손짓엔 미안함이 섞여 있는 듯했다. 현관문을 닫으며 나는 생각했다. 나는 그냥 애를 맡아주는 사람이구나. 부를 땐 편하게 불러도 끝나면 조용히 돌아가길 바라는 그저 임시방편으로 여겨지는 사람. 예전엔 집에 자식들 목소리가 울려 퍼지면 그 소리만으로도 행복했는데 요즘은 그 목소리들이 금방 사라진다. 내가 그 자리를 오래 차지할 수 없다는 걸 자식들도 아는 거겠지. 창문 틈으로 햇살이 슬그머니 들어왔다. 보일러를 틀어놓지도 않았는데 방 안이 따뜻했다. 요즘처럼 쓸쓸한 날에도 햇볕은 제 할 일을 잊지 않았다. 나는 창가에 앉아 가만히 커튼을 걷었다. 먼지가 흩날렸다. 햇빛 속에서 떠다니는 그 자잘한 입자들. 그것들이 마치 내 마음 같았다. 보잘것없고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하는 그런 것.
그날도 별다른 일 없이 하루가 흘러가고 있었다. 반찬은 전날 먹던 것 그대로, TV는 틀어만 놓고 눈은 멍하니 밖을 봤다. 이따금가다 차가 지나가면 고개를 돌리지만 누구도 나를 찾아오진 않았다. 무릎에 얹은 손등을 바라보다가 문득 그때 생각이 났다. 남편 살아있을 적, 딸 셋 다 어렸을 때, 그 시절 아랫목에 누워 웃던 그 웃음소리들이 갑자기 마음을 파고들었다. 여보, 이거 봐요. 지영이 방금 말했어. 뭐라고 했는데? 글쎄, 빠빠라 했잖아요. 그죠, 지영아? 빠빠. 그 시절 내 손은 늘 무언가를 쥐고 있었고 내 품엔 항상 아이 하나가 들어앉아 있었다. 어디 다니자고 하면 애셋을 양팔에 안고도 나갈 만큼 나는 건강했고 그때의 나는 피곤해도 웃었고 분주해도 따뜻했다. 밥 짓는 연기 속에서 남편 퇴근하는 발자국 소리를 기다리고 다림질에 둔 셔츠를 문고리에 걸어두며 오늘은 흰색 입어요 하던 그런 아침들. 그 모든 풍경들이 지금은 마치 내 인생이 아니라 어디 드라마 속 한 장면처럼 느껴졌다. 엄마, 나 학교에서 상 받았어. 잘했네, 우리 딸. 상장이 어딨어? 봐보자, 여기. 상장은 준호 오빠도 못 받았단 말이야. 우리 연희도 받았어. 나도 봐줘. 엄마, 아이들은 나를 부르고 나는 아이들 이름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불렀다.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렇게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가족은 가족이었고 그렇게 불리워지는 것만으로도 나는 엄마였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누가 나를 찾는다는 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 아니, 있더라도 그건 택배기사님이거나 보험해약 안내일 뿐이다. 내 이름 석자, 정순자. 그 이름을 정답게 불러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남아있긴 한 걸까? 요즘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다. 그 시절 남편은 아이들이 잘 때마다 내 어깨를 토닥여주곤 했다. 당신 없었으면 이 집 어쩔 뻔했나 몰라. 그 말이 그 뒷모습이 요즘처럼 속이 헛헛한 날이면 유독 또렷이 떠오른다. 그렇게 어깨 한번 두드려주는 것, 그렇게 조용히 말해주는 것,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힘이 되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살다 보니 말이 줄어들고 만남이 줄어들고 결국 기억도 줄어들더라. 사진첩 속엔 웃고 있는 가족들이 있는데 정작 그 사진을 넘기는 내 손은 아무 표정도 없었다. 그게 가장 서글펐다. 내가 사라지고 있다는 걸, 내가 점점 지워지는 사람이 되고 있다는 걸 내 스스로 느끼고 있다는 게. 그런 날이면 괜히 일찍 불을 꺼버린다. 조용한 방 안에서 고요히 누워 천장을 본다. 그러다 여보라고 속삭여본다. 혹시라도 남편이 듣고 있다면 지금 내 곁에 와주진 않을까 싶어서. 주말이었다. 특별할 것 없는 토요일이지만 이따금 그 하루가 유독 길게 느껴질 때가 있다. 오전부터 텔레비전을 틀어놓았지만 뭐가 나오는지도 몰랐다. 볼 일도 만날 사람도 없는 하루가 지나고 있었다. 점심을 넘기고도 밥을 안 먹었다는 걸 저녁 무렵에야 알았다. 그때 미정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전화를 받았다. 미정아, 어쩐 일이냐? 엄마, 저기 혹시 예전 엄마 시계 기억나? 결혼식 날 나한테 주셨던 그거. 응, 그거야 기억하지. 왜? 그거 좀 빌릴 수 있을까? 이번에 회사 행사 때 필요한데 엄마 거 너무 고급스럽고 깔끔해서 딸은 내 생일에는 오지 말라더니 이제는 시계를 빌리러 전화한다. 그 말이 어째 엄마라는 존재가 아니라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 같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래, 가져가. 서랍 맨 아래 칸에 있을 거야. 고마워요, 엄마. 행사 끝나면 꼭 돌려드릴게요. 그렇게 통화가 끝났다. 전화를 끊고 나는 서랍을 열었다. 시계는 여전히 정갈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한 번도 차지 않은 채. 그때는 딸 결혼식 날 내 전 재산을 털어 산 시계였다. 자식 결혼식에 어울리는 제일 좋은 것들 해주고 싶어 장사 끝나고 틈틈이 모은 돈으로 샀다. 그 시계를 전해주려고 다시 한번 미정이 집에 갔다. 이번엔 문 앞까지만. 딸이 나와서 받으러 나오길래 손에 시계를 쥐어주고 말았다. 미정이는 바빴는지 잠깐 인사만 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 열린 현관문 너머로 무언가가 보였다. 식탁, 길게 놓인 테이블, 사람들로 가득했다. 딸의 친구들, 사위의 직장 동료들, 사돈댁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앉아있는 그 예쁜 식탁에 나는 없었다. 오늘 회사 행사 전에 리허설 겸 연습 식사예요. 사람들 초대했어요. 시댁에서도 다 오시고요. 딸의 말에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자리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부질없을 걸 아니까. 이미 한 번 생일날에도 거절당했는데 이젠 아예 어울릴 생각조차 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나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시계를 전해준 손에 이상하리만치 감각이 남아있었다. 그 차갑고 무게감 있던 시계의 촉감. 그걸 딸 손에 쥐어주며 느꼈던 어쩌면 마지막 연결 같은 그 무언가. 현관문을 닫고 나서야 나는 알았다. 나는 이제 딸의 삶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집을 마련해줄 때까지만 해도 나는 자랑스러운 존재였다.
그런데 이제는 엄마는 그냥 그 자리에 없었으면 좋겠는 사람인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버렸다. 그 순간엔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너무 미안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걸까? 그냥 가만히 멀리서 바라보기만 해도 돼야 하는데. 하지만 인간은 참 욕심 많은 존재였다. 사랑받았던 기억이 있으면 그 사랑이 사라졌을 때 더 아파한다. 나는 지금 그 사랑이 사라졌다는 걸 어느 때보다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밤늦게 시계를 받았던 미정이에게서 톡이 왔다. 엄마, 시계 너무 예뻐요. 덕분에 오늘 완전 멋졌어요. 역시 우리 엄마는 센스쟁이. 문자 하나가 예뻐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 이모티콘 웃음 뒤에 엄마는 안 와도 괜찮아요가 깔려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웃는 이모티콘보다 그냥 진짜 내 손잡고 엄마 고마워해주는 게 더 보고 싶었다. 시계를 건넨 지 며칠 뒤 시장에 들렀다. 그냥 된장 조금 사고 무 하나 사려던 거였는데 자주 보던 점순이네 국밥집 언니가 나를 알아보고 먼저 손을 흔들었다. 어머, 정 여사님. 웬일이야? 요즘 안 보이셔서 다들 걱정했잖아. 나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했다. 그녀는 김치 국물 묻은 앞치마를 손바닥으로 쓱 닦으며 내게 의자 하나를 내어주었다. 잠깐 앉아. 국밥 하나 말아줄게. 새로 끓였어. 괜찮아요. 그냥 잠깐 들렀다 가려던 거예요. 괜찮기는. 우리 그동안 정 여사님 덕 많이 봤지. 명절 때마다 떡 돌리고 김치 나눠주고 당신 없으면 이 시장 반은 허전했다니까. 그 말에 나는 잠시 웃었지만 그 웃음도 오래가지 못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국밥 앞에서 숟가락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점순 언니는 애들이 자주 찾아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웃었다. 애들이야 바쁘지. 근데 뭐 나도 바쁘고. 명절 때 한 번씩 보면 되지. 그게 다야. 나는 그 말이 위로가 되면서도 더 서러웠다. 한 번씩 보면 되는 관계 정말 그게 다일까? 엄마라는 자리는 정말 그렇게 잠깐 보여주는 명함 같은 존재가 되는 걸까? 언니, 나는 딸이 나보고 오지 말래요. 생일이라 떡 해간다고 했는데 그냥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툭 튀어나왔다. 점순 언니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이내 말없이 내 손을 잡았다. 그랬구나. 아이고 순자 언니. 서운했겠네.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꾹 다물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눈물이 나도 모르게 뚝 떨어졌다. 시장통 국밥집 안 소란한 냄비 소리 사이로 내 흐느낌이 조용히 섞였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딸 생일에 떡 해간다는 게 그렇게 불편한 일이에요? 점순 언니는 아무 말 없이 내 등만 토닥였다. 그 짧은 침묵이 더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다. 그 사람은 나를 판단하지도 않았고 조언하지도 않았다. 그 전에 서러움을 같이 들어주는 사람. 그게 지금 내게는 가장 필요했던 거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이상하게 무거웠다. 국밥 한 그릇 먹었을 뿐인데 속이 더 헛헛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니 고요함이 덥석 나를 삼켰다. 불 꺼진 거실, 앉지도 않은 소파, 말라버린 화분 그리고 나는 핸드폰을 열어 미정이 SNS를 눌렀다. 자꾸 보지 않으려고 했지만 자꾸 눌렀다. 거기엔 딸이 시계를 찬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엄마 시계 엄마 덕분에 오늘 더 빛났어요. 댓글에는 사돈댁 이모, 친구들, 회사 동료들이 줄줄이 글을 남겼다. 어머, 진짜 고급스러워요. 역시 센스. 역시 효녀 미정이 엄마한테 물려받은 거야? 보기 좋아요. 효녀 그 말이 칼처럼 박혔다. 그래, 맞다. 보기에는 좋아 보이겠지. 사람들 눈에는 엄마 시계라고 소개하고 사진엔 시계만 담고 정작 시계를 손에 쥐어준 엄마는 사진 어디에도 없고. 그 순간 나는 휴대폰을 탁 내려놓았다. 가슴이 아려왔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하고 싶어졌다. 딸에게, 내 자식들에게. 엄마는 지금 너무 서럽다. 너희한테 서운하다. 이렇게까지 안 불러도 되는 사람이 된 거냐고. 그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결국 꺼내지 못했다. 내가 말을 하면 관계가 틀어질까봐. 서운하다고 말하면 오히려 내가 나쁜 엄마가 될까봐. 그래서 오늘도 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그게 더 아팠다. 이상하게 잠이 안 오는 밤이었다. 누워있다 보면 눈꺼풀이 무거워야 하는데 그날따라 자꾸 생각이 났다. 시계, 생일, 식탁, 사진 그리고 그 말. 엄마 그냥 이번엔 안 와도 돼. 불을 켰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 40분. 물이나 한 잔 마시려고 부엌에 나왔다가 거실에 어지럽게 놓인 택배 상자를 정리하다가 딸 미정이에게 준 반찬통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지난달에 주고 돌려받지 못한 그 통. 그 안엔 반찬이 남아있던 흔적도 없었다. 설거지도 안 된 채 봉투 안에서 뚜껑이 벗겨진 채로 굴러 있었다. 그게 그렇게 가슴을 칠 줄은 몰랐다. 이걸 그냥 이렇게 돌려줄 거면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정성 들여 싸서 준 건데.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무언가 어떤 말이든 꺼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전화를 걸었다. 미정이는 바로 받았다. 엄마.
무슨 일이야? 자냐? 아니야. 왜?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한숨이 먼저 새어나왔다. 딸은 반쯤 피곤한 목소리로 조용히 내 말을 기다렸다. 미정아, 엄마가 혹시 너한테 부담이야? 무슨 말이야? 그냥 생일도 그렇고. 내가 오면 불편하다면서 시계는 또 좋다 하고 엄마는 그저 물건 주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전화기 너머 숨소리가 잠깐 멈췄다. 그리고 돌아온 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엄마,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그냥 그날은 좀 분위기가 있었으면 해서 엄마가 부담스러웠다는 게 아니라. 나는 그 말을 끊었다. 목소리가 나보다 먼저 떨렸다. 그래. 분위기. 엄마는 이제 내 분위기를 해치는 사람이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엄마, 왜 이래?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 말이었다. 예민. 그 말에 나는 참았던 걸 모두 놓아버렸다. 그래. 엄마가 예민해서 그런 거다. 생일상도 못 차리게 하고 초대도 안 하고 시계는 잘 썼다고 문자만 보내고 반찬통은 반쯤 먹은 채로 보내고. 그래, 내가 예민해서 그런 거다. 엄마, 왜 갑자기 그렇게 말해, 미정아. 엄마라는 자리가 이렇게까지 작아질 줄은 몰랐어. 내 생일이 오면 떡도 미역국도 준비하던 손이 이제는 그냥 오지 말라는 소리나 듣게 될 줄은 몰랐다고. 딸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더 크게 느껴졌다. 그토록 그리웠던 엄마, 미안해요 라는 한마디가 끝내 들리지 않았다. 미정아, 그냥 앞으로는 정말 안 갈게. 부탁도 안 할게. 필요한 물건만 필요할 때 말해. 그게 엄마 역할이라면 그것만 할게. 전화를 끊자 손이 덜덜 떨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려왔다.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싶은 후회가 몰려왔지만 한편으론 처음으로 내 감정을 말할 수 있었다는 해방감도 있었다. 그 밤 처음으로 딸에게 서운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말 뒤에 아무 말도 들을 수 없었다. 전화를 끊고 난 다음 날 아침, 나는 종일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이불 속에서 그 말들이 다시 천천히 되감기듯 들려왔다. 필요한 물건만 필요할 때 말해. 그게 엄마 역할이라면 그것만 할게. 그 말을 한 내가 낯설기도 하고 조금은 무서웠다. 후회가 안 된다고 하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으면 더 서러웠을 것이다. 그건 분명했다. 딸에게 그런 말을 한다는 건 내게도 큰일이었다. 나는 평생 참는 게 습관이었다. 장사하면서,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새 아이 키우면서 말하면 상처 줄까봐, 말하면 관계가 틀어질까봐, 말하면 내가 나쁜 사람 될까봐. 늘 참고 넘기고 웃는 쪽을 선택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안 되겠더라. 가슴에 고여 썩는 말은 어느 순간부터 사랑도 가족도 모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하루 종일 핸드폰을 옆에 두고 있었지만 미정이는 연락이 없었다. 톡도 없고 부재중 전화도 없고. 그 침묵이 더 서러웠다. 내가 너무 심했나? 그 애도 나름대로 생각은 있었을 텐데. 자책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곧바로 또 다른 생각이 고개를 들었다. 내가 말 안 했으면 그 애는 앞으로도 쭉 날 그렇게 대했을 거야. 며칠이 흘렀다. 그날 이후로 딸에게선 연락이 없었다. 연희도 준호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묘한 차분함을 느꼈다. 쓸쓸한 건 맞았다. 하지만 어쩐지 조금은 홀가분하기도 했다. 내 마음속에 말 못한 감정들이 이제는 더 이상 굳이 숨지 않아도 되니까. 말을 꺼낸 건 단절이 아니라 적어도 내 존재를 알리는 일이니까. 주말이 되던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인터폰 화면에 비친 얼굴은 미정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며 말했다. 엄마, 잠깐 들어가도 돼? 나는 말없이 문을 열었다. 딸은 양손에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안엔 과일 바구니, 반찬 몇 가지, 그리고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다. 이거 회사에서 받은 선물인데 좀 나눠 먹으려고. 그리고 엄마 지난번에 한 말 많이 생각했어.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손만 꼭 쥐고 있었다. 미안해. 엄마가 그렇게 느꼈다는 거 왜 그땐 미처 생각 못했는지 모르겠어. 딸은 울 듯 말 듯한 얼굴로 봉투를 내밀었다. 봉투 안에는 편지가 들어있었다. 손글씨였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글씨였다. 엄마에게. 그날 밤 엄마 목소리가 많이 떨리던 걸 나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듣기만 했어요. 이 편지가 조금이라도 내 마음을 전해줄 수 있길 바라요.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딸 미정드림. 나는 그 자리에서 편지를 다 읽지 못했다. 눈물이 글씨를 번지게 할까봐 괜히 딸 앞에서 서럽게 울까봐 그저 편지만 꼭 쥔 채 말했다. 고맙다. 와줘서. 미정이는 작게 웃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가서 가져온 반찬을 냉장고에 넣고 그릇들을 꺼내 설거지를 시작했다. 물 흐르는 소리 사이로 나는 조용히 생각했다. 말한다고 다 바뀌진 않는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도 그제야 알았다. 미정이가 다녀간 그날 이후 집안 공기가 달라졌다. 냉장고 안엔 반찬이 생겼고 싱크대에는 깨끗하게 설거지된 그릇들이 놓여 있었다.
손편지는 책상 위에 그대로 두었다. 매일 아침마다 그것을 한번 쓰다듬고 하루를 시작했다. 읽지 않아도 된다. 그 글씨 하나하나가 내게는 이미 충분한 말이었다. 그 주 금요일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다. 엄마, 이번 주에 우리 식구들 모이기로 했어요. 연인애도 오고 미정이도 오고 엄마도 오세요. 그 말에 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몇 초의 침묵 끝에 조용히 물었다. 누가 불렀니? 누구긴요? 미정이가요. 그날 엄마랑 통화하고 나서 많이 바뀌었어요. 연희도 듣고 마음이 좀 그랬대요. 나는 그 말에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오래된 장롱 속 옷을 꺼내 들었다. 아이들 어릴 때 입혀주던 한복 조각이 밑단에 꿰매져 있는 그 낡고 소박한 회색 코트. 늘 그래왔듯 나는 좋은 옷보단 익숙한 옷을 입었다. 모임은 준호 집에서 열렸다. 사위, 며느리, 손주들까지 북적이는 분위기였다. 나는 그 북적임 속에 묻히듯 안으로 들어갔다. 엄마 왔어요. 연희가 반갑게 웃으며 안아주었고 미정이는 조용히 내 옆에 와서 손을 꼭 잡았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손의 온도가 전부였다. 엄마, 이리 앉아요. 식탁에 앉으려는 순간 나는 잠시 망설였다. 예전 같으면 자연스레 중앙 자리에 앉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 나는 한쪽 끝자리 아이 옆에 작은 의자를 택했다. 지금은 이 자리가 내 자리구나. 서운한 것도 불편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조심스럽게 다시 적응해가는 중이었다. 식탁 위엔 고기와 나물, 탕과 과일이 가득했고 다들 웃으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나는 주로 듣는 입장이었다. 무엇보다 다시 이런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 엄마, 이 탕 드셔보세요. 미정이가 엄마 좋아하는 스타일로 끓였어요. 연희가 건넨 국그릇 안엔 무와 들깨, 들기름 향이 진하게 배어 있었다. 한 숟갈을 먹었다. 뜨끈한 국물이 목을 지나가자 어느 순간부터 눈물이 고였다. 다들 바쁘게 먹고 웃고 이야기하느라 아무도 내 눈치를 못 챘지만 나는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그 식탁을 바라봤다. 그 안에 내가 있었다. 비록 중앙도 화려한 쪽도 아니었지만 분명히 한자리에 엄마라는 이름이 다시 놓여 있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미정이가 내 옆에 와서 살짝 물었다. 엄마, 오늘 괜찮았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다. 응, 따뜻했어.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이 자리를 다시 얻기까지 참 오래 걸렸다. 하지만 기다렸기 때문에 더 소중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초대받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식탁의 중앙이든 구석이든 그 자리에 내가 앉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혼자 있는 시간이 여전히 많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이제는 외롭지 않다. 그건 내가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이제는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요즘은 거울을 자주 들여다본다. 늘어진 눈꼬리, 깊어진 이마주름, 그리고 눈가에 흐릿하게 남은 기미들. 그 안에 내가 있다. 아이들을 안고 잠들던 엄마의 얼굴, 시장 한켠에서 팔을 걷고 호객하던 여자의 얼굴, 그리고 지금은 그 모든 시간을 조용히 품고 있는 나라는 사람의 얼굴. 미정이는 가끔 찾아온다. 많지는 않지만 찾아올 땐 눈빛이 다르다. 서툴지만 노력하려는 그 아이의 마음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기도 하다. 어느 날은 준호가 혼자 와서 커피를 타주며 말했다. 엄마, 나 요즘 엄마 생각 많이 해요. 우리한테 너무 미안해하지 말아요. 그 말에 눈물이 나려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괜찮아. 이제는. 예전엔 괜찮다는 말을 달고 살았지만 그 말이 나를 속이기 위한 위장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괜찮다. 나도 나를 좀 안아주는 법을 배웠고 자식들도 조금씩 다가오는 법을 배우고 있으니까. 며칠 전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남편 사진이 들어있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가게 앞에서 아이셋과 함께 웃고 있는 내 젊은 시절. 옆에서 무뚝뚝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던 남편. 그 사람은 말이 적었지만 늘 내 자리를 지켜줬던 사람이다.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 당신은 알았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식탁을 차려왔는지. 그날 밤엔 오랜만에 떡을 빚었다. 미정이 어릴 때 좋아하던 팥향금 넣고 연희가 즐겨 먹던 쑥 넣고 준호가 한참 힘들어할 때 내게 말없이 건넸던 생강청도 조금 곁들여서. 혼자 먹을 생각은 없었다. 냉장고에 하나하나 담으며 생각했다. 이번엔 내가 먼저 연락하지 말고 기다려보자. 누가 묻지 않더라도 나는 여전히 그 아이들의 엄마니까. 식탁 한쪽에는 빈 그릇과 젓가락을 올려두었다. 언젠가 누군가 와서 그 자리에 앉을 날이 다시 올 거라 믿으면서. 사람이 태어나 가장 먼저 받는 이름이 누군가의 딸이고 그 다음은 누군가의 엄마다. 그 이름들 사이에서 나는 평생을 살아왔고 이제야 비로소 정순자라는 이름으로 내 자리를 다시 찾아가는 중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있을 자리를 원합니다. 비워져도 아무도 눈치채지 않는 자리는 존재보다 더 아프지요. 하지만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내는 용기, 그것이 때론 가족을 다시 식탁으로 불러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한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